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도 내 딸이야?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5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집 하나에서 조용히 살며 텔레비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하고 시장 가서 하루 먹을 반찬 사고 저녁엔 책 읽다 잠들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소중했습니다. 딸 경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그런 말들이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사위 민수도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처음엔 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젊은 부부와 함께 살면 서로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괜찮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더니 경희가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곁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당하는 일들을 종종 봤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손자도 키우는 걸 도와주고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경희네로 가서 살아볼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경희의 얼굴이 환해졌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희네 아파트는 좁아서 저까지 들어가기엔 무리였어요. 그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전세로 구해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사시는 집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가고 남은 돈은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듣고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살던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도 사실이었어요. 관리도 힘들고 외로움도 컸거든요.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집을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 집 처분하고 너희랑 함께 살아볼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가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가 너무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안심이 됐습니다. 경희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함께 살게 돼서 정말 좋아요. 엄마가 계시면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집을 내놓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2억 원에 팔렸는데 제겐 큰 돈이었어요. 민수가 어머니,
이 돈으로 좋은 전세 구해드릴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며칠 후 전세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집 구했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 전세로 구했으니까 완전히 이득이죠. 계약서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계약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경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부동산 일도 해봤고 법률 쪽도 잘 아니까요. 그 말을 듣고 더 안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어요? 집주인분은 언제 만나? 제가 물어보니까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집주인분이 해외에 계셔서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이상했지만 요즘엔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 집은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 제가 감탄하자 민수가 뿌듯해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경희와 함께 밥 해먹고 손자들과 놀아주고 가족의 정을 만끽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은 싹 사라졌고 매일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수가 자주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더 기다려봐.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장모 입장에서 선뜻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집 한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꼭 갚을게요. 5천만 원은 제겐 정말 큰 돈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나도 그 돈이 전부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고 경희도 어색해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었고 제가 뭘 말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자주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희와 민수는 둘 다 나가고 없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물어보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 집 주인 김철수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민수가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방 빼달라고 계속 연락했는데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방을 빼달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전세 계약 만료됐잖아요. 빨리 나가셔야지 계속 여기 사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얼마 전에 입주했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보증금 빼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8천만 원 다 드릴 순 없고 계약 이후에 거주하신 날짜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8천만 원이요? 저희 보증금 2억 원 내고 들어왔는데요. 2억 원요? 이 집 전세금이 8천만 원인데 2억 원을 누가 받았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낸 돈은 어디 갔나요? 제가 울먹거리며 물어보니까 그 남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르신,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8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2억 원 받아서 8천만 원만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자기가 가져간 거죠.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남자가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어르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 저를 속였다는 게 말이에요. 집주인이 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희와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때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경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경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 순간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집주인요? 경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전세금을 8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더라. 내가 낸 2억 원은 어디 갔지? 경희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경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민수를 쳐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수야, 너 우리 돈 어디다 썼니? 제가 직격탄을 날리자 민수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경희와 민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인 거라고. 너희가 내 돈을 훔쳤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경희가 급하게 나섰어요.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과 그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내 돈을 가져간 거니? 경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경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니들 편하게 살려고 엄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한 거냐? 그럼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잖아. 왜 속였어? 제가 소리치자 민수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내 돈은 돌려줄 수 있고? 제가 물어보자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역시 돌려줄 생각은 없는 거였어요. 그때 경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포기하세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딸이, 제 친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포기하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경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돈 써봤자 얼마나 쓰시게요? 돈은 저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이니? 너희가 정말 내 가족이 맞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경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차갑고 잔인한 말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경찰서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가족 간의 일은 복잡하다며 쉽게 처리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딸과 사위가 연관된 사건이라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전세 사기로 이미 여러 번 고발당한 전과자였던 거예요. 수원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할머니,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벌써 수백 명이 당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사기에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자기 재산을 숨기려고 경희와 위장 이혼까지 해뒀다는 거였어요. 아파트도 경희 명의로, 땅은 처제와 조카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린 거예요. 나이 많고 법 잘 모르니까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이렇게 속이다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저는 무일 뿐입니다. 줄 돈이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경희도 법정에 나왔어요. 제 딸이지만 그때는 정말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똑같은 변명만 반복했어요. 재판부는 민수의 행위가 명백한 사회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도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절차는 너무 길고 복잡했습니다. 매일 법정을 오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75세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제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순 없었거든요. 보증금도 못 받고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을 전전했어요. 조카네 집에서 며칠, 사촌네 집에서 며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딸과 사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순자 씨, 사위가 어쩌다 저런 짓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남편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75세에 무일푼이 돼서 남의 집 신세나 지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가 제게 힘을 줬어요. 순자 할머니,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겨요. 그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런 나쁜 놈들이 더 설칠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니까 조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끌었어요. 그동안 민수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경희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제 딸이 법정에서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징역 12년, 경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경희가 구속되기 직전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딸아,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뒤에서 경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판결이 났지만 제 돈을 되찾은 건 아니었어요. 민수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데는 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투쟁으로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이겨낸 거잖아요. 피해자 모임의 한 할머니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법정에서 이긴 게 다가 아니죠.
진짜 승리는 돈을 되찾는 거예요.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민수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희 명의로 된 아파트도 결국 압류될 예정이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긴다. 재판장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친척들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요. 예전처럼 체조는 못하지만 음악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가끔 슬픈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참고 있어요. 시장에 갈 때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돈을 아껴 써야 하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됩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너무 비싸네. 상인들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가끔 경의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 치마폭에 매달려 엄마 하던 모습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을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요. 아니야, 잘못한 건 경이야. 제가 아무리 부족한 엄마였어도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일 권리는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명의 땅 하나를 찾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희소식이었어요. 비록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면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피해자 모임에 갔을 때도 다른 분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씩 되찾고 있어요. 다들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습니다. 함께 싸워온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1억 2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민수가 숨겨놓은 다른 재산들도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찾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요. 경희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출소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가끔 손자들 생각이 나요. 제가 제일 아끼던 아이들인데 이제 볼 수 없게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할머니를 잃게 된 거죠.
그것도 슬프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도 믿음이 무너지면 남보다 더 큰 칼이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픈 법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제 돈을 되찾을 때까지, 제 자존심을 지킬 때까지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제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요. 정말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 살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걸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금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머지 돈을 되찾을 그날을 말이에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가 싸우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민수와 경희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업자득이죠. 가족을 속이고 노인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제 자존심을 지키며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제가 이번 일로 확신하게 된 진리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거짓은 언젠가 탄로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75세의 평범한 할머니지만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서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굳건하게 말이에요. 오늘의 썰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